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24시 밀착 분석하는 7년차 투자자 권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 아닌 증시와 환율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내려가고 있는 건지, 자, 전일 하락 마감했죠. 자,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상승했는데, 자, 그 상승한 증시를 다 반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증시 방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인공지능 종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환율 분석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로나 팬데믹 머니 있잖아요. 자, 이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자, 이런 물가를 잡고자 연준은 이 CPI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대까지 한때 올라갔었죠. 자,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5.5%까지 명목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자, 이전에는 싸게 이자를 지불하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들이 되게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텐데, 자, 근데 일단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 이자와 그리고 이 부채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는 게 가장 큰 이 증시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요, 무역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중국의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수출 둔화 우려감까지 지금 현재 무역 수지가 적자폭을 기록하다가 한 2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가는데, 그게 불황용 흑자라고 해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 감소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중국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수출이 부진한 이유, 이 적자를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반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에서 중국에 60% 이상의 비중을 수출한다고 해요. 근데 이 중국의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중국은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이 GDP 성장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높아진 GDP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중국의 이 건설사들과 그리고 중국 투자 관련 이런 기관들에게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도 이 실업률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돼갖고, 중국의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20%,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45%, 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에서 이 디레버리징을 밟으니까 다른 더 약소 국가들에게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들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경우는 이 무역 불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다시 적자 전환을 했고요. 국내는 이제 소비 둔화 현상하고 가계 및 기업 부채가 GDP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 금리는 조금 낮은 추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경제를 안정화시키고자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5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자, 2차전지의 신용 매수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때 코로나 한창 불장 기간인데도 이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던 모습들이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디레버리징을 밟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부채가 높아진다는 건 상당히 경제에 큰 방향 속에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채는 커지는데 이자 부담도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상환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상환이 연속적으로 안 되게 되면은 이 은행 문제로 번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지금 5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자, 모기지 금리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PF 대출도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이거는 PF 대출이 전체 부동산 이 가치액의 95%가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실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건설사 기업들이 망하게 되면서 돈을 못 갚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슈가 터진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터졌던 거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단 사태는 해결해갖고 어느 정도는 종식이 됐어요. 근데 다시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자율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동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5% 정도로 부동산 전세 대출을 포함할 경우에 3천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겼고요. 최근에는 연체율 지표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상당히 부작용으로 이 부담이 증시에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리고 금리차가 많이 발생되면은,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이 장기적 봤을 때 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만 그러냐? 또 아니죠. 이 미국 시장이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미국을 봐야 되는데, 자,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자,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보다 이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반전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이거는 미국 모기지 리츠 회사의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자, 신저점을 이제 만들고 있고, 최근에 한번 반등 흐름 나왔지만 상승 전환에는 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이 대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04년도부터 한번 올라갔다가 리먼 사태 빵 터지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2008년, 2009년, 이때 2009년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한번 시행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자, 이 미국이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2009년도부터 가능하게 된 겁니다. 돈을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즉 인플레가 상승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세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금리를 되게 빠르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3.2%로 그래도 많이 낮아진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못 올렸으면 이만큼의 CPI를 낮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정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많이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많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의 대출 규모가 1조 9,472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때 2,500조 규모가 되는 것이죠. 2,500조 규모면, 자,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미국 사용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미국보다 위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이 지방 정부의 부채가 6,500조 규모라고 하고요. 이게 부채입니다. 빚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이 디레버리징 과정에 밟아야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이유들이, 이 미국도 심각하지만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이 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다시 한번 2009년도만큼 2008년도 이후 이제 2009년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나서 바로 이때 당시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파산 사태만큼 공실률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14년 만에 올라오게 됩니다. 주요 부분별 상업용 부동산 가격 추이도 보면은 한번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온 추세에서 최근에 소폭의 반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큰 이런 반등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파산 기업 숫자도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는데, 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8,000조를 끌어쓰면서 이때 경기를 부양하는 굉장히 많은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크본드를 매입해주게 돼서 기업들의 파산 규모가 감소한 추세에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고금리가 경기 침체 가장 원인으로 작용되고, 이제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자, 이미 부채가 많아 차환이 필요한 기업들은 높은 신규 부채 비용에 직면한 모습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면은 4.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요. 매스컴이 계속 타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10년 전 금리니까 지금부터 장기채 사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TLT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인 TMF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이 고점 대비 TMF는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준에서 마이너스 30% 내려갔고, 그리고 평균 하락률이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수요가 너무 증가했어요. 특히 국내도 문제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서학 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채 10년물 보면은 한번 이번에 반등은 성공한 모습인데, 아마 소폭 이렇게 낮아졌다가 매물을 그리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문제가 터지면은 국채 이자도 낮아지지 않겠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실 텐데, 자, 핵심은 인플레죠. 지금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잡히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때 1978년도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미국 대선이 있어갖고 금리 한번 낮춰줘라 해갖고 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막을 내린 게 폴 볼커,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1980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20%를 딱 올리면서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마감이 되는데요. 자,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이 악성 부채들을 다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고통이 굉장히 상당히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는 물가 상승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할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이런 부채 문제들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국에 돈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중국에서 미국채를 매각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자기들의 이 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 하게 되냐,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작이고요. 이게 스태그가 오게 되면은, 돈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릴 가능성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1940년도에서 1980년대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 밟으면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금리 차트 보면 이렇게 올라갔고, 자, 반대로 1980년도에서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까지 해갖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쭉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딱 이 레벨까지 나오게 된 건데,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이 상승 추세가 생겨버리면 어디까지 얼마나 갈지는 저희 경제학자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볼 텐데, 자, 말씀드렸죠. 미국도 심각하지만 미국보다 심각한 거는 이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자, 돈이 부족하면은 돈을 발행해갖고 금리 정책과 함께 해갖고, 자,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국가인데, 근데 다른 국가들은 이 디레버리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힘들고, 자, 이게 부채 비율은 똑같이 올라갔는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유일하게 통화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미국의 이 부채도 다른 국가에 전가를 하는 이런 효과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승 반전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와이커프 패턴이 등장했어요. 이 패턴이 뭐냐, 자, 이건데요. 이제 하락을 하면서 A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하락세가 둔화된 이 시점이에요. 자, 이때가 이제 하락세가 둔화된 시점이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될 수 있는 이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 단계로 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보면은 이제 완만한 박스를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컴포지트맨들이 이 흔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도 발생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와 저항을 모두 체크하는 구간에서 매집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을 거쳐서 이 C라는 구간을 나오게 되는데요. 베어 트랩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한번 이탈 흐름이 나옵니다. 자, 보통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 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베어 트랩, 한번 골파기를 갖다가 올리는 구간, 골파기에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때가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많이 투매감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상승권의 전환이 발생되는 이 D 구간 존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가격이 상승 반전되면서 거래량도 생기고, 이 상승 이후에 수렴이 생기거나 횡보가 생기거나, 자, 이런 매물대를 한번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완전한 상승세가 형성되는 이 구간으로 이 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그대로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와이프급 패턴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A존, 거래량이 증가하는 단계 A존, 그리고 이 B존, 이때 이제 흔드는 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B존이 조금 길죠. B존이 길고 딱 이 C존, 지금 한번 베어 트랩이 형성되고, 베어 트랩 형성 이후에 D존, 이제 상승 추세로의 반전,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달러 인덱스와 달러 차트는 시계열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이제 말일인데, 9월달 지나고 이제 10월쯤 되면은 D존이 거의 끝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하고 눌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이 저항 매물대를 한번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횡보하는 과정이 거쳐서 올라가는 게 마지막 2존 해서 와이코프 패턴이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경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도 보면은 이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엔비디아도 지금 200배가 줘야 되고,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이나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면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린 영상이다. 한번 강조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 원달러 환율이죠. 자, 원달러 환율, 달러 그리고 원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 좀 많이 올라갔어요. 1345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 흐름이 딱 나온 모습인데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흐름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는 강달러 기준에서 올라왔던 게 약세 트렌드를 밟으면서 이 수렴 구간, 큰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수렴 돌파로 볼 수 있겠고, 이 하락 채널 상방 돌파로 볼 수 있겠고, 이 작은 하락 채널 속에서 또 상방 돌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 매물 쌓는 구간에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트렌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탑다운 분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I 제가 관련 종목을 지금 분석하는 채널인데요. 자, 인공지능 지금 이제 일반 인공지능 단계까지 와갔고, 자, 국내도 이 하이퍼클로바 X나 아니면 카카오 GPT, LG X하고 2.0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게서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조금 소형주로 가게 되면은 이미 5배가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10배 그리고 100배까지도 올라간 종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10년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이렇게 10년의 과정 속에서 볼 때는 이 글로벌 경제가 맞물릴 시기가 지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한번 출렁이는 과정 속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느긋하게 봐도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